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기본 강의라고 해서 35회를 잡았어요. 35회 동안 달려갈 건데 2달 정도의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이 민법의 기초를 닦고 그리고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가 어떠한 건지에 대한 어떤 감을 좀 익히는 목표가 있습니다. 민법이 좀 친절한 과목은 아니에요. 법 과목이 소설책처럼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으로 차근차근 한자 한자 읽었을 때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불친절해요. 앞뒤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당연한 건데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앞에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걸 열심히 공부를 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반드시 뒤에 있는 내용까지 우리 2달 동안 배우는 그런 뒤에 있는 내용까지 연결되어야만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또 민법의 어떤 기본 개념만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전체, 민사소송법이나 또는 행정법이나 다른 중요한 개념들까지도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강의 그리고 교재도 그런 걸 감안해서 써 있는 그러한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여러분이 초학자라면 지금 이제 강의를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 다행스럽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거고 또 강의에서 여러분이 각자 학습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에 놓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계속 연결 가는데 중간에 어떤 고리에서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자기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놓치게 되면 그 뒤에 이루어지는 설명들은 역시 못 따라가게 되죠.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논리적 사고력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이 법 과목의 특성이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에는 제가 오늘은 없지만 대체로는 이 상주를 할 거거든요. 수업 끝나고 나서 그래서 상담실에 와서 그날 배운 것들이나 또는 과거에 배운 거 모르는 것들은 질문을 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선배, 나이와 상관없이 뭐 공부 연차가 좀 더 쌓였으면 선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선배 선학들의 어떤 도움을 받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기초 강의라고 해서 법 과목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부적으로 한자 한자 열심히 보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빠른 속도로 보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 강의를 마련해서 무료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초학자들은 그걸 좀 먼저 선행했으면 좋을 텐데 만약에 안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기본 강의 35회 때는 여러분이 그 기초 강의를 들었다라는 걸 전제로 하지는 않겠어요. 그냥 이 자리에 백지 상태로 왔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간 자료가 하나 있죠. 이 한 장짜리. 그리고 전체적인 수업 진행 방식은 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다루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다룰 건데 여러분 수준에서 뒤에까지 다 알면 당연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들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 앞에서 뒤에 있는 개념들을 장황하게 설명하느라고 시간 낭비하는 건 큰 효율상으로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갈 것들은 넘어가고 하면서 효율성을 찾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료가 오늘 2개가 나갔을 거예요. 하나는 이제 핵심 확인 테스트라고 해서
기출지문들인데 이 기출지문들이 우리 교재의 각 주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대체로 물론 제가 거기에 좀 이제 가감을 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거의 아마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출지문들을 그 진도에 맞춰서 같이 풀겠습니다. 올해 기본 강의 때부터는 실전적으로 바로 적응을 해서 그날 진도를 맞추고 그날 진도 범위 내의 기출 지문들을 같이 어떻게 변형되어서 출제 포인트가 어딘지를 찾는 의미에서 공부 방향도 설정하고 해서 같이 확인하고 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먼저 풀어봐도 좋고 여러분한테 맡겼더니 열심히 푸는 사람도 작년에 한번 했더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풀기를 바랬는데 푸시는 분도 있고 이제 푸시는 분들은 그만큼 실력이 향상되는 거고 근데 개인적으로 또 그냥 미루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강제적으로라도 같이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날 진도 범위 내의 기출 지문들을 확인하고 갈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루 진도 범위는 아직 계획표가 뭐 나가진 않았지만 이 페이지 상으로 한 25페이지 정도, 매회 25페이지 정도씩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그 자료를 옆에 놓고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는 녀석이 민법인데 이 민법이 뭔지, 즉 우리가 뭘 배우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이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물론 지금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35회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다른 뭐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백지다라고 상태에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20, 30년을 민법, 민사법만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겪어온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이제 저랑 인연을 맞았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따라오시는 게 훨씬 시행착오를 줄여서 가장 빠른 길로 원하는 목표점에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을 배우는데 이 법이라는 관념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 법은 여러 가지 개념 정의가 있지만 힘이라고 합니다. 힘. 이 힘이 그냥 우리가 사실상의 윽박지르는 힘이 아니라 이 법제도,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힘, 강제력 또는 구속력이라고 하죠. 속박당하는 거예요. 자연 상태, 여러분이 그냥 자연 상태, 비법률 관계, 법적인 관계가 아닌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한테 구속당하지 않죠. 여러분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뭘 하라고 해도 그냥 네가 뭔데 이렇게 쳐버릴 수 있죠. 그러나 법적인 상태로 돌아오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내용을 실현하도록 강제당합니다. 자, 이렇게 강제한다라는 건 누군가 누구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힘이에요. 힘. 만약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국가 공권력에 따라서 강제로 실현시켜야 하는 상태가 돼요. 이러한 것이 법이에요. 여러분이 법 과목을 민법뿐만이 아니라 뭐 특허법, 다양한 법들을 배우잖아요. 다 똑같아요. 어떤 그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힘.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권리라고 하죠. 권리. 강제할 수 있는 힘, 예, 권리다, 권리. 권리의 이면에는 강제 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의무, 권리 의무. 이 법이 권리다. 머릿속에 이제 관점을 잡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법, 많이 들어서 알지만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힘, 그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힘, 다른 말로 권리라고 하고 한편은 의무를 진다. 근데 법인데 특허법이나 뭐 민사소송법, 헌법 등이 아니라 수식어가 민자가 붙었어요. 우리가 민에 관한
법이다. 민에 관한 법. 이 민은 한자로 백성 민자예요. 백성. 이 백성이라는 개념은 과거에 왕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었죠. 근데 오늘날은 뭐 자유주의여서 왕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 민이라는 말은 이제는 개인들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 그 민법이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법, 권리, 의무. 자, 의무 빼버립시다. 같은 말이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개인이 개인한테, 갑이라는 개인이 을이라는 개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권리의 종류,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변경되어서 어떻게 소멸하는지. 사람도 태어나서 활동하다가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권리의 변동하는 모습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민법이에요. 개인과 개인 사이. 갑이라는 개인이 을이라는 개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게 민법이다. 대표적으로는 10만 원 빌려줬다. 10만 원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대여금 내가 너한테 10만 원 빌려줬으니까 갚아라 청구하는 거죠. 대여금 청구권이 있다. 이러한 청구권 내용을 배우는 것,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이러한 민법에서는 이 갑과 을 사이에 있었던 모든 사실관계들을 다 진실한 것으로 전제해서, 우리 시험에서도 그렇죠.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빌려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아요. 그 사실을, 주어진 사실은 진실한 걸로 전제하고, 구체적으로 갑이 그러면 그러한 관계에서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 이걸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사실은 주어져요. 사실. 돈을 빌렸다 안 빌렸다 이것에 대해서 뭐 의문을 갖지는 않아요. 사실은 진실한 걸로 전제하고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 이걸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근데 이제 민법을 좀 더 들어가기 전에 민법이 전체 민사법 관계에서 가지는 체계를 조금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권리가 있는지 10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민법에서 배우는데, 이 권리가 있다고 할 때 갑은 강제할 수 있는 힘이라고 했는데, 권리가 있다고 해도 이 갑이 원하는 목표는 뭐예요? 자기가 10만 원 빌려줬으니까 10만 원 자기 손에 받아내는 게 목표겠죠. 근데 민법은 그냥 말만, 너가 맞아, 너가 10만 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걸로 끝이에요. 민법에서 다루는 건. 근데 실제 관념상으로는 내가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나와 상대방을 거기에 대치시켜서 보시면 돼요. 이건 사회과학이고 인간들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식에 부합해요. 대체로. 그러니까 나를 거기다가 대입시켜서 어떤 의문을 던지고 이건 어떻게 해결할지를 계속 그 감정이입을 해서 공부를 할수록 더 빨리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1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 뭐 민법에서 권리가 있다. 그걸로 내가 성이 안 차죠. 내 손에 10만 원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분만 좋아요. 내가 1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근데 내가 실제 종국적으로 원하는 건 내 수중에 10만 원 받아내는 거죠. 근데 우리 자발적으로 이행 안 한다. 항상 법적인 문제는 분쟁이 발생하는 걸 전제로 해요. 분쟁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법을 지키면, 제대로 자발적으로 이행하면 변호사나 판사가 있을 이유가 없죠. 국가 공권력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항상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갚는다. 그러면 내 손에 10만 원이 안 들어온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10만 원을 빌려줬다. 이런 사실을 신은 다 알고 있죠. 그 사실을 전제로 해서 갑에게 권리가 있다는 건데,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거, 이 실현하는 것을 절차라고 합니다. 여기는 실체. 이런 민법상의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다루는 것이 실체법, 민법의 영역이고,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 그것을
절차법이라고 그래요. 민법은 실체법에 속해요. 실체법. 권리 있다 없다라는 판단.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은 이제 절차법의 영역입니다. 절차법에서는 자, 이런 경우 강제로 의뢰 집에 가서 의뢰 주머니 뒤져가지고 10만 원 뺏을 수는 없어요.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력구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갑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하죠, 보통. 갑이 법원에 소재기를 해요. 우리 10만 원을 빌려 갔는데 안 갚습니다. 라고 해서 법원에다가 일러요. 고자질을 하는 거죠. 그럼 법원은 얘 말만을 듣고 판단할 수는 없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간계입니다. 법원 판사가 얘가 아무리 선량하게 생겼다고 해서 얘 말이 진실하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릅니다. 을을 불러요. 불러서 갑이 너한테 10만 원 빌려줬다고 하는데 너 진짜 빌린 적 있어? 왜 빌렸다면 왜 안 갚아? 이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둘이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싸우게. 그래서 이렇게 이걸 소송이라고 하는데 민사에 관련된 소송이니까 민사 소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제기당한 사람을 피고, 그래서 원피고 사이에 서로 싸워요. 공격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 방어를 합니다. 의뢰 방어는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 너한테 빌린 적 없다. 나는 병한테 빌렸지 너한테는 돈 빌린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할 수도 있고 또는 너한테 그때 빌렸지만 갚았지 않느냐. 내가 변제했는데 자동이 계좌이체로 쏜 증거도 있는데 왜 또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충분하게 싸우게 하고 얘는 중립 코너에서 심판을 봐요. 이 법원은. 누구 말이 옳은지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얘들의 말을 충분히 공격하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자, 할 말 다 했니? 할 말 더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 달 후에 다시 만나서 또 얘기하자. 이게 기일을 정해서 여러 번 계속 할 말 충분하게 다 한 다음에 이제 할 말을 다 했으면 더 이상 새로운 게 안 나오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심판을 보는 거예요. 최종 결론, 판결문으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소송 절차예요. 민사소송. 핵심은 민사소송은 이 원고가 소를 제기한 건 목적이 있을 텐데 이 소제기 목적은 승소 판결 내가 10만 원 빌려준 적이 있다. 을한테 10만 원 받을 실체법상의 권리가 이 신은 알고 있지만 인간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계에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1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 판결문을 이 종이 쪽지 하나 받아내는 게 소송의 목적이에요. 그럼 이 절차를 주관하는 법원, 이 법원은 판사 중립적인 관점에서 재판을 해야 되겠죠. 마치 이거는 권투 경기와 비슷하다고 제가 비유를 하는데 여기 도전자, 챔피언 그리고 권투 경기 링에는 심판이 하나 올라가죠. 이 세 사람이 둘이 싸우게 하고 공정한 룰을 지키면서 싸우게 하고 최종적인 승소 판결을 심판이 냅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 판결문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대로 인정이 되면 갑승소 판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 소송 절차와 실체법 절차. 여기는 모든 사실이 진실한 걸로 주어져 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얘가 똑똑하고 변호사를 잘 쓰고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다 얘기하고 얘는 방어를 제대로 못하면 사실은 돈을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너 돈 줘야 돼 라는 판결문이 나갈 수도 있어요. 민사소송은 이거는 실체 진실을 물론 부합하면 좋겠지만 이 실체 진실 발견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 실체법은 실체 진실에 부합해야 되죠. 권리관계가. 하지만 이 절차법은 법원이 하는 역할은 이 법원 인간이기 때문에
과연 갑에게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이 알 수가 없어요. 얘 말을 들어서는. 절차 보장에 있어, 절차. 자, 너 충분히 방어해. 방어할 기회를 줬는데 얘 말이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갑승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핵심은 실체 진실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 절차 보장을 해주고 그 절차 보장에 따라 나온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판결문을 내려주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은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민사소송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이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가 대등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대등한 당사자가 충분히 싸웠으면 이 사실은 진실에 거의 부합할 것이다. 그 절차 보장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걸 전제로 판결문을 내려줍니다. 근데 이제 민사소송도 역시 갑이 진실로 원하는 목적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죠. 종이쪽지 하나 받은 거예요. 종이쪽지. 자, 이 종이쪽지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자, 이걸 바탕으로 민사 집행 절차로 들어갑니다. 민사 집행. 그래서 이 종이쪽지를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된다라고 해요. 이 민사 집행 절차로 갈 수 있는 권원이 된다. 권원, 원천, 권리의 원천이다. 그러면 갑이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을의 재산의 강제 집행에 아파트가 있다. 을의 재산, 이 재산을 돈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 받을 권리가 있다. 대여금. 그러면 아파트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10억 받아야 되니까. 이 아파트를 처분을 해요. 처분. 아파트를 현금으로 바꿔야죠. 아파트를 처분해서 제3자한테 팔죠. 공정한 가격으로 파니까 경매로 팔아요. 경매. 그래서 이 아파트 시가 13억짜리인데 강제로 경매에 넘겨서 낙찰가 써내가지고 최고가를 써낸 사람, 경락인이라고 합니다. 경락인에게 낙찰을 시키면 이게 매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냥 경매라는 말 대신에 그냥 매매라고도 써요. 강제로 매매하는 거죠. 강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매. 이 경매의 목적은, 이 경매하는 목적은 물건을 돈으로 만드는 데 있어요. 현금으로. 현금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현금으로. 그래 낙찰가 11억이 나왔다. 낙찰가 11억. 그럼 이 사람이 11억을 내겠죠. 아파트는 경락인에게 넘어가고 11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억 중에 이 채권자한테 10억을 주게 돼요.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최종적인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민사 절차는 크게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뉘고, 실체법은 우리 주어진 사실은 진실하다는 걸 전제로 한 신의 영역에서 과연 갑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를 따지는 거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절차화해서 최종적으로 갑이 권리자가 목적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내 권리가 진실하다라는 확인을 받는 거예요. 집행권원,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와서 강제집행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배당을 받으면 최종적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돈 몇 푼 받아내려고 소송하고 집행 절차가 상당히 길어지죠. 특히 소송 절차. 여기서 질 수도 있어요. 갑이 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을이 변호사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잘 써서 증거, 영수증이나 이런 걸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으면 갑이 질 수도 있어요. 위험이 상당히 크죠.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미리 돈을 빌려줄 때 이런 소송 절차로 가서 패소하거나 또는 시간이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여기서 돈 빌려줄 당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공증 이런 크게 글씨 써 있는 거 봤죠? 공증을 받아 놓을 수 있어요. 이 차용 증서에 돈을 빌려주는 계약서에 공증을 받으면 그것을 공정증서라고 해요. 공정증서. 이런 공정증서를 미리 공증받아서 공정증서를 받아놨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 빌려줬다라는 사실이 진실하다라고 명확하게 애초에 빌려줄 당시에 제3자인 변호사 앞에서 당사자가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문과 거의 대등한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결문을 받아내거나 또는 이런 절차가 싫으면 미리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놓으면 공정증서 이 두 개가 집행권원이 돼요. 그래서 이런 공정증서를 받아놨으면 판결 절차 없이 바로 집행 절차로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러한 공정증서가 없다라면 판결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야만 그게 집행권원이 돼서 경매를 할 수 있다.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건 강제집행 가기 전에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이 집행권원이 승소판결문, 확정된 승소판결문이거나 또는 공정증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집행권원이 돼서 그걸 가지고 경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아낼 수 있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고 두 번째, 이러한 절차 말고 이 경매는 이 지금 현금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채권자가 받는 것. 우리 민법은 다 모든 권리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돈 받는 거에 있다고 보면 돼요. 민법에서 다루는 건 다 돈 받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건 학원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수강계약. 수강계약의 내용은 여러분이 저한테 돈 달라라는 게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합격할 수 있도록 강의를 성실하게 해달라라는 게 권리죠. 그게 법적인 힘이 있는 권리입니다. 강사가 열심히 수업을 성실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가 뭐 하루 4시간 강의인데 한 3시간 지각해서 와서 1시간 강의하다 간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문제를 삼겠죠. 법적인 힘이 있어요. 그런 권리. 계속 요구를 할 수 있죠. 성실하게 해달라라고. 불성실하게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해달라. 근데 내가 안 지킨다. 네가 뭔데? 나 피곤하다. 안 지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종적인 종착점은 돈이에요. 돈 달라. 손해배상 해달라. 돈. 모든 권리의 최종적인 것은 손해배상으로 돈으로 귀착돼요. 민사에서 배우는 권리는. 그래서 그 돈 받을 권리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화해서 실질적인 최종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현금화하는 게 이제 경매인데 이 경매는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강제경매라고요. 지금 설명한 거예요. 강제경매. 즉, 이 강제경매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했죠? 경매하려면 이 채권자, 얘가 권리가 있다라는 확인을 받아야 돼. 얘가 진실한 권리라는. 확인이 뭐였죠? 집행권원이라고 했어요. 갑이 진실한 권리자다라는 인간계에서의 확인을 받아놔야 돼요. 집행권원. 그것이 집행권원이 확정 판결이거나 또는 공정증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얘가 진실한 권리자다라는 인간계의 확인을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강제경매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확정 판결이거나 집행권원. 그런데 이런 확정 판결 집행권원, 즉 이런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그러한 경매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매가 담보권 실행 경매라는 게 있어요. 즉 경매는 두 가지, 일반 통상의 강제 경매 그리고 담보권 실행 경매 두 가지가 있다. 자, 경매의 목적은 뭐라겠죠? 현금화라겠어요. 현금화. 채무자의 현물을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화. 이 현금화하는 방법이 강제 경매와 담보권 실행 경매가 있다. 이 대표적인 게
담보권의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실행 경매라고 합니다. 담보권이 유치권이라면 유치권 실행 경매, 질권이라면 질권 실행 경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저당권 실행 경매. 이 저당권 실행 경매라는 건 집행 권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채권자라는 확인을, 진실한 권리자라는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돈을 빌려줄 때 주로 이제 저당권 설정하는 곳이 은행인데,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그냥 빌려준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하고 빌렸단 말이에요. 이 저당권 설정을 누가 하겠어요? 돈 빌리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해준 거예요. 명확하죠. 명확해. 권리, 저 사람이 10만 원, 뭐 10억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이 인간으로 이미 확인을 받은 거예요. 저당권. 별도로 확정 판결이나 공정증서 등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여기는 저당권 서류만 제출하면 바로 저당권 실행 경매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강제 경매, 집행 권한이 필요한 강제 경매. 확인을 받는 거다. 권리자가 권리가 있다라는 걸 인간계에서 확인을 받는, 그렇지 않고 저당권 실행 경매, 이 두 개를 통해서 현금화한다.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구조예요. 뭐 이것도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조금 아주 기초적인 걸 한 거고, 좀 더 세밀하게 이제 그때 나올 때마다 이 큰 뼈대에서 살을 붙여갈 겁니다. 좀 더 내용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근데 전체적인 구도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다시 이제 돌아오면 우리의 관심사는 이쪽에 있죠. 자, 민법상의 이 권리들, 민법상의 권리, 이게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를 배웁니다. 민법상의 권리. 민법상의 권리는 개인들 사이의 권리, 개인들, 사법관계라고 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 그것을 사법관계라고 해요. 이러한 권리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권리의 종류는 두 개. 재산에 관한 권리인 재산권과 신분과 관련된 권리인 신분권.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재산과 관련된, 신분과 관련된, 크게 이 두 가지 권리로 나뉘어요. 우리가 재산권은 뭐 당연히 알고 있고, 신분에 관한 권리는 여러분이 꼬꼬마 시절을 생각을 해봐요. 한 10년, 20년, 30년 전으로 들어가셔가지고 10살, 뭐 11살 때 마음대로 할 수 없었죠. 부모 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밤늦게 12시에 막 들어오고 하면 혼나잖아요. 누가 위에 계신 부모님이 뭔가 억압을 하죠. 얘를 학교 안 가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끌어다가 학교 보내고 예방주사 맞히고 나 맞기 싫은데 아픈데 억지로 가서 맞아야 되고 구속이 돼요. 구속.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권리가 있습니다. 미성년의 자식. 지금은 여러분이 그러한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은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부모와 자식, 미성년의 자식이라는 신분 관계에서 권리가 생겨요. 권리 의무 관계가. 그러한 권리를 신분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친권. 신분에 관한, 그 사람의 신분과 관련돼서 너 학교 가, 예방주사 맞아, 밥 먹어, 뭐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힘. 친권이 말 안 들면, 사고치고 말 안 들면 어디 소년 시설에 감금할 수도 있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친권.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개념만 알 필요가 있고, 신분에 대해서 배우는 법을 가족법이라고 그래요. 가족이 신분, 대표적인 주자니까. 오늘날은 평등사회잖아요. 귀족과 평민 이런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신분하면 가족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가족법이 이제 신분권을 배우는 주된 법이고, 우리의 시험 범위는 여기 있죠. 여기 재산권. 그러면 이 재산을 세분화시키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재산. 돈과 관련된 건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돈이 어디서 어느 대상에서 돈이 나오느냐에 따라 이 재산권을 크게 두 개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돈이 어디서 나와? 돈이 일단은 물건에서 나오겠죠. 물건. 아파트 임대료나 뭐 이런 물건. 여러분이 뭐 물건을 사용해서 돈이 생기죠. 물건에서 나오는 이익, 물건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과 관련된 권리, 이거를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권. 두 번째는 나의 어떤 재산적 이익이 물건에서 나오지 않고 다른 데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물건 아니면 사람이에요. 사람한테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 자, 일상 용어로는 채권이라는 말을 일반인은 잘 몰라요. 채권 뉴스 같은 데서도 많이 봤는데요. 뉴스에서 여러분이 듣는 채권은 우리가 지금 채권하면 이게 이제 사람과 관련된 것이고 이 채권, 이 권리라는 말을 쓰는데 뉴스에서 얘기하는 영화나 뉴스에서 말하는 채권은 증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금고 털어가지고 금고에 종이 쪽지들, CD, 양도성 예금 증서라든가 이거 하나에 뭐 1억짜리 증서, 이 증권을 말해요. 증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채권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사람한테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 그래서 핵심은 이 물권 권리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특성이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물권은 우리가 만족을 얻기 위해 최종적인 종착점은 만족을 얻는 거죠.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이걸 쓰면은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아파트 소유자면 아파트 그냥 자기가 사용하면 만족을 얻는 거죠. 소유권의 만족. 이걸 직접 지배해서 그냥 만족을 얻으면 돼요. 여러분이 아메리카노 커피 오시기 전에 뭐 2,000원, 3,000원을 주고 커피점에서 아메리카노 커피를 하나 샀다. 매매 계약을.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 아메리카노 커피의 소유권자인데 그 소유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자기가 마시면. 직접 지배하면 그 권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그렇지 않아요. 채권은 대표적인 게 10만 원, 친구한테 10만 원 빌려줬다. 이게 채권이에요. 받을 권리. 이 채권이 만족을 얻으려면 내가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위를 해줘야만 만족을 얻어요. 돈을 갚아야만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채권은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그 특정한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고 채무자의 행위가 있어야만 만족을 얻습니다. 채무자의 행위. 채무자가 돈을 갚는 행위를 해야만 만족을 얻어요. 만약 이 채무자가 그런 돈을 갚지 않으면 만족을 얻을 수 없지. 그러면 이제 강제집행 절차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절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법률 용어로 이 채무자가 의무자고 채권과 관련돼서는 권리자를 채권자라고 해요. 채권자, 채무자. 이 채무자의 행위를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급부라고 해요. 급부. 자, 기억합시다. 자, 채권의 대상은 채권의 목적은 급부예요.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급부, 채무자의 행위. 쉽게 말하면 10만 원 갚는 행위. 그래서 물권은 직접 지배하면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걸 지배권이라고 하고 이 채권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요구한다.
급부를 청구한다.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물권은 지배권이에요. 지배하면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채권은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청구권. 그래서 결국에 이제 길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 민법을 배울 때 민사,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를 배우는데 그 권리에는 신분권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개념만 그렇고 재산권을 배운다. 재산권. 근데 재산권은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나뉘니까 핵심은 우리 이제 앞으로 35회 동안 배우는 건 두 개를 배우는 거예요. 물권과 채권을 배우는 겁니다. 물권, 채권. 양자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 차이, 양자의 어떤 차이점이 거의 배우는 전부예요. 근데 이 상당히 이제 디테일하게 양들이 많죠. 물권과 채권을 배운다라는 거. 결국에 자, 민법 개인들 사이의 권리를 배우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다. 민법 물권과 채권이 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물권은 그 특성이 그냥 지배해서 만족을 얻으면 되는 거고 채권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무자가 행위를 해줘야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청구권이다라는 차이점이 있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물권은 대세권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다. 세상 모든 사람한테 동물한테 주장하지 않겠죠. 우리는 사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지금 법 관계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물권, 대세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다. 절대권, 같은 말이에요. 대세권, 절대권. 예컨대 내 물건을 내가 우산을 쓰고 비 오는 날 식당에 우산 놓고 밥 먹고 나왔는데 내 우산이 없어졌어요. 내 소유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그래서 이렇게 두리번 거니까 어떤 사람이 내 우산을 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붙잡아서 내놔라. 그 사람 나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내 물건을 가져가고 있는 사람한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물권. 모든 사람 절대적이다. 그러나 청구권은 여기서 인이라는 건 특정한 사람, 특정된 한 사람, 물론 여러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특정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특정된 그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대인권. 예컨대 내가 김 씨한테 10만 원을 빌려줬으면 김 씨만 괴롭힐 수 있어. 김 씨만. 돈 갚아라, 돈 갚아라. 그렇지 않고 김 씨 아버지나 김 씨 형제자매나 김 씨 배우자, 남편이나 부인, 당신 남편이 돈 빌려갔으니까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대인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일부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상대권이라고 해요. 대세권, 절대권, 대인권, 상대권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계속해서 양자를 개념 정의를 하면서 권리를 분리하는 거예요. 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사고를 칼로 막 도려내서 이 세밀하게 그 차이점들을 배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석하고 쪼갭니다. 계속 쪼개요. 그래야만 어떠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정확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권리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는 이 권리 안에도 이러한 물권과 채권이라는 권리로 지금 쪼개진 거예요. 그게 내용이.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아주 양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알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기억하시기 바라요.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을 기억할 수 있는. 갑이 아파트 소유자예요. 아파트. 여기 역삼동 100번지에 있는 아파트 301호 소유자입니다.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집이 여러 채예요. 이 역삼동 아파트는 이제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뭐 하죠? 임대하잖아요. 그래서 을한테 임대했습니다. 계약,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임대차 계약. 그러면 이제 을이 여기에 들어가서 입주하는 걸 이제 법에서는 점유라고 해요.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을을 뭐라고 하죠? 법률 용어로 임차인이라고 하죠. 임차인. 갑은 임대인이 됩니다. 갑은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 임대차라는 계약에 의해서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갑과 을은 이 임대차 계약이 있기 전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본 적도 없고 볼 필요도 없는 사람.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얘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또는 얘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법적인 상태에 영향을 받아요. 특수한 관계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도 어제까지는 며칠 전까지는 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됐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강의를 불성실하게 한다거나 뭐 결석을 밥 먹듯이 한다거나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피해가 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관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특수한. 채권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이 채권 관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채권 관계가 되면 이제 특수한 그 사람과 나는 특수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한 관계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발생했고 이게 대부분 이 계약에 의해서 특수한 관계로 들어와요.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남남이었는데 이 계약을 하면 특수한 관계로 들어와요. 여기 대표적인 게 뭐죠? 혼인계약. 남녀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고 뭐 볼 일도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굉장히 특수한 관계가 되죠. 둘이 혼인을 하면 남편, 부인이라는 특수한 권리 의무 관계가 생겨요. 마찬가지 계약에 의해서 이러한 그래서 이 계약을 채권 관계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특수한 관계로 들어오는 계약이라고 해서 채권 계약이라고 해요. 채권 계약. 특수한 관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채권 계약이니까 누군가는 채권자가 되고 누군가는 채무자가 되겠죠. 자, 이런 임대차 계약에서 누가 채권자예요? 자, 채권이라면 여기에 권리니까 강제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그 힘이 있는 자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자, 힘이 있는 자. 자, 여러분 생각에는 임대차를 하면 월세를 내야 되잖아. 월세, 차임을 요구할 수 있는 힘. 이건 누구한테 있어요? 임대인이죠. 임대인. 월세 내놔라 라고. 임대인. 그러면 을은 월세만 쫙 내는 채무자. 월세를 내는 채무자죠. 그러면 그것만 질까? 을은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갑한테. 당연히 있겠죠. 네 집에서 내가 써야 되겠다. 2년을 맺었다 합시다. 임대차 2년. 2년 동안 네 집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갑이 야, 내 건데 왜 네가 사용해? 라고 못하는 거죠. 사용하게 해줘야지. 만약에 뭐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비가 새면 고쳐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즉, 임차인도 임대 목적물을 사용하고 이득을 얻는 사용 수익이라고 해요.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 힘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와 관련해서는 을이 채권자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의무가 쌍방에게 발생해요. 그래서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의무, 채무가 쌍방 모두에게 발생하는 쌍무계약. 대부분의 매매나 임대차,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계약이 거의 90%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
그러면 이 임대차 대부분의 계약이 다 쌍무계약인데 이러한 쌍무계약에서 우리가 채권자, 우리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채권자라고 하려면 누구를 채권자로 하느냐? 보통 쌍무계약은 대부분은 하나는 돈이고 나머지는 돈 이외의 것. 그 채무 내용이 그 채권, 권리 내용이 하나는 돈 달라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돈이 아닌 다른 것이에요. 이게 쌍무계약으로 연결돼 있어요. 매매가 대표적이죠. 매매. 자, 매매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돈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네가 1억에 사기로 했으니까 1억 내놔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매수인은 어떤 권리가 있죠? 매수인은 그 물건 나한테 넘겨라. 소유권을 나한테 이전하라. 아파트 매매하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라라는 내용이 있죠. 하나는 돈이고 나머지 하나는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채무 내용을 정해서 채권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 이제 그에 따라 정해지지만 이거 특별한 말 없이 임대차 계약에서 채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뭘 기준으로 할까요? 돈을 기준으로 할까요? 돈 이외의 것을 기준으로 할까요? 돈은 항상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이 임대차의 특성을 갖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은 당연한 거고 돈 이외의 것이 그 계약의 특성을 살리는 이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아닌 나머지 것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라고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차인과 관련돼서 채권자 그러면 임대인이 되지만 특별히 그냥 그렇게 정하지 않고 임대차에서 채권자가 누구냐 하면 돈이 아닌 나머지를 가지고 판단해요. 누가 채권자예요? 임차인이 채권자예요. 임차인이 채권자입니다. 얘는 임차인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목적물을 수선하고 유지하고 해줄 의무를 지는 채무자예요. 임대인은 채무자. 그래서 임대차에서 채권자, 의리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리 갑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채권이에요. 채권. 자, 그러면 이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물건. 소유권은 갑한테 있잖아. 갑이 소유자예요. 물건자. 근데 소유권은 완벽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 팔 수 있습니다. 병한테 팔아요. 매매. 병한테 팔아. 그리고 뭐 10억 받고 팔아서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주면 이제 병이 물권,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자. 소유권. 자, 임대차 기간을 2년을 정해서 을에게 쓰게 하고 을이 지금 들어가 살고 있는데 갑은 여전히 소유권자죠. 그 소유권은 자유롭게 팔 수 있어요. 그 병한테 팔았습니다. 6개월 만에 아직 1년 6개월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데 갑이 병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시가 15억짜리를 뭐 10억에 나왔어요. 금매에서 나왔어. 그래서 내가 샀어요. 내가 10억. 야, 이거 웬 횡재냐? 샀어. 샀어요. 내가 왜 샀겠어요? 들어가 살려고. 내가 들어가 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임대차를 하거나.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을이 살고 있네요. 내 집에. 이 병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라라고 청구하기. 나가라. 내 집인데 왜 네가 살고 있느냐?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물권을 주장해요. 물권은 대세권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했어요. 아까 내 우산을 을이 가져간 거랑 똑같아요. 내 우산을 을이 가져가면 을한테 내놔라 라고 청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가라 라고 청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여러분을 입장을 바꿔서 을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나는 2년 약정을 해서 지금 보증금도 주고 살고 있는데 내가 먼저 여기 집에 계약 맺고 들어왔으니까 못 나간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얘한테 주장하는 거죠. 얘가 주장하는 채권은 얘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갑한테만. 채권은 대인권, 상대권이에요. 얘한테 주장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임대차 계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을은 쫓겨나요. 을은 쫓겨나게 됩니다. 을은 대신에 갑한테는 주장할 수 있죠. 이 배신자하고 갑한테 결국 최종적인 종착점은 돈이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이게 도망가고 없으면 이거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쫓겨나게 된다. 그래서 물권이 채권에 결국에는 우선하게 돼요. 물권. 서로 충돌할 때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물권을 취득하는 대표적인 이런 원인은 매매로 대표적으로 물권의 대표 주자는 소유권이니까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매매예요. 그리고 채권을 우리 현실 생활에서 채권을 취득하는 대표 주자가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그래서 이러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왜냐하면 물권은 대세권이고 절대권이면서 채권은 대인권이고 상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말을 롱화법 시대 이래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시간적 순서와 상관없이 매매로 얻는 물권은 임대차로 얻은 채권을 깨뜨린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물권이 우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 우리 첫 페이지 교재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 말고 그 자료 기본기 부분. 기본기 첫 번째 민법은 뭘 배우는 과목이냐? 권리, 재산권을 배운다. 예컨대 김 씨가 이 씨에게 개인과 개인이란 말이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힘, 권리를 배운다. 특히 그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갑이라는 개인이 을이라는 개인에게 어떠한 권리, 어떤 요구할 수 있는 힘, 청구권이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다. 이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의무이죠. 어떠한 의무를 지는지, 권리 의무를 배우는 거다. 뭐 어떠한 권리를 배우냐? 재산권을 배운다겠죠. 이 재산권은 크게 물권과 채권이 있다. 물권적으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으로 어떠한 청구권이 있는지, 채권적 청구권을 배우는 것이다. 여기서 물권적으로 요구하는 청구권, 물권적으로 요구하는 청구권. 이건 또 다른 측면, 아까 지배권, 청구권을 구별하는 것과는 또 다른 내용이에요. 물권적으로 요구하는. 경이 을한테 청구하는 거잖아. 물권을 주장하는 게 물권적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나가라라고 청구하는.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으로 주장한다는 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대세권, 절대권이라고 하고 반면에 채권적으로 주장하는, 채권적으로 청구한다는 건 특정한 사람, 채무자라고 해요. 그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채권적으로 주장한다는 건 특정한 사람, 물권적으로는 모든 사람한테 주장한다는 의미고 따라서 채권적 주장은 대인권, 상대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를 배우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배우는 거예요. 물권과 채권을 배웁니다. 첫 번째, 물권 내용을 보세요.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얻는 힘이에요. 지배권이라고 해요. 물권의 내용은 지배권. 근데 이러한 물권에는 점유권이라는 특수한 권리가 있지만 그걸 빼면 기본적으로 물권과 채권의 내용을 배우는데 이 채권의 종류 이거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무궁무진. 여러분도 며칠 전까지는 지금 학원에서 수강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이런 게 없었죠. 근데 무궁무진하게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계약 자유. 수없이 많은 종류의 채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권은 다릅니다. 물권의 내용과 종류는 법에서 딱 고정되어 있어요.
물권의 종류, 내용은 법에서 인정한 딱 몇 가지만 물권이 되고 그 이외에는 물권이 아니에요. 그 취지는 어떻게 했어요? 물권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거기에 복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물권의 종류는 크게 그 자료에는 없지만 점유권과 본권이라고 나눠요. 점유권과 본권. 이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눕니다. 이 점유권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권원을 불문한다는 거예요. 권원을 불문하고 인정되는 권리예요. 상당히 특이한 권리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는 권원이 있어야 돼요. 권원을 전제로 하는 뭔가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그냥 주순 게 아니라 뭔가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본권. 이거는 이 점유권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권리를 인정해줘요. 상당히 특이한 거고 일단 본권을 중심으로 보면 가장 완벽한 물권이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사용, 수익 할 수 있고 처분, 교환하는 거죠. 교환. 돈으로 바꾸는 처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권리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권능이라고 그래요. 권리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권능이라고 하는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도 있고 처분, 교환할 수 있는 권능도 있다. 가장 완벽하고 포괄적인 물권이다라고 합니다.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 물권 중에 제한 물권은 이 모든 권능 중에 그 권능이 일부로 제한되어 있는 물권이에요. 제한 물권. 그래서 이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는 권능, 이것만 있는 물권, 이것을 사용, 수익, 용익이죠. 용익물권이라고 하고 이 처분할 수 있는 권능만 내용으로 하는 그런 물권을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일부 권능을 내용으로 한다. 일부 권능, 그게 제한물권. 그래서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는 전세권이 아니에요. 뉴스에서 보는 전세권은 채권이에요. 채권. 지금 이건 어디죠? 물권이에요. 물권. 뉴스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세권이 아닙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권.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저당권은 많이 들어봤죠? 이게 담보물권에 속합니다. 즉 저당권자가 그 아파트를 사용하지는 않아도 만약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처분할 수 있어요. 경매, 강제로 처분해서 지배할 수가 있죠. 이게 담보물권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읽으면 소유권과 제한물권 그리고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뉜다. 그래서 그럼 이러한 물권에는 물권의 기초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를 공부한다고 했어요. 물권 여러분이 그 아메리카노 저 커피 그냥 드시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강제로 뺏어서 먹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내놔라라고 청구하겠죠.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항상 문제가 됐을 때. 자, 그래서 물권과 관련돼서 문제가 됐을 때 물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양가로 1번에 대표주자가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자가 가지는 물권적 청구권, 그것을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고 우리 민법 조문에는 두 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213조와 214조. 이 조문 숫자는 암기하셔야 돼요. 소유권이 침해됐을 때 내가 소유권자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213조에 근거한 권리, 214조에 근거한 권리가 있습니다. 213조는 완전히 내 것이 뺏겼을 때요. 내가 점유를 완전히 상실했을 때. 우산을
내 소유물인 우산을 남이 가져갔을 때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는 게 민법에 몇 조에 규정돼 있다고요? 213조. 그걸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 내 물건을 누가 가져갔어요. 내가 점유를 완전히 뺏긴 겁니다. 우산을 완전히 뺏긴 거예요. 거기에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13조 첫 번째 문장이죠. 그러나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조문에서 하나의 문장이 있고 뒤에 그러나 있으면 이 그러나 부분을 단서라고 그래요. 단서. 또는 뭐 다만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어요. 단서. 이 단서가 있으면 앞에 있는 부분을 본문이라고 읽습니다. 두 개를 나눠서 읽어요. 그래서 213조는 213조 본문과 213조 단서로 나뉘어 있어요. 단서를 보니까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 그냥 가져간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권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져간 권원. 점유할 권리. 옆에 임대차라고 적었어요. 임대차. 점유할 권리의 대표적인 게 임대차. 내 건데 임대차 계약의 기초에서 상대방이 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그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겠죠. 내가 임대차로 빌려줬으면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돌려달라고 당연히 청구할 수 없겠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게 213조 단서입니다. 점유할 권리의 밑줄. 점유할 권리. 소유자라 물권자라 하더라도 물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단서 213조 단서에 따라 그 점유한 자 상대방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 아주 쉬운 예로 지금 임대차를 예를 들었지만 이제 많은 것들이 그 213조 단서에 점유할 권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다 살을 붙여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13조 단서라는 숫자도 기억을 하셔가지고 점유할 권리가 상대방에 있으면 소유자라 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다음 214조는 두 개의 물권적 청구권을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첫 번째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방해를 없애라라고 청구. 두 번째 권리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위험성이 있을 때 그 염려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담보는 좀 빼고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밑에 대표적인 사례예요. 예컨대 내 토지, 내 갑 소유의 토지에 을이 허락 없이 불법으로 내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위에 불법으로 건물을 짓고 살고 있어요. 내가 어디 시골에 땅을 하나 사놨는데 자주 내려가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내려가서 내 땅 잘 있나 봤더니 한 달 사이에 누군가 내 땅에 건물을 짓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내 토지 소유권이 지금 침해됐죠. 이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 아니겠죠. 물권이겠죠. 물권적 관계. 나는 그 사람과 계약관계 맺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갑이 을을 상대로 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내 땅에 누군가가 허락도 안 받고 불법으로 건물 짓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건물을 지으려면 지을 수가 없잖아. 내 토지를 내가 자유롭게 써야 되는데 내가 소유자니까 사용 수익하고 내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방해되고 있잖아요. 방해. 이 방해를 제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방해 제거. 불법 건물의 방해 제거라는 건 철거죠. 건물을 철거해라. 철거해서 원래 평평했던 나대지 상태로 돌려놔라 라고 청구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방해 배제,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서 214조 건물 철거 청구라고 해요. 자, 건물 철거 청구를 하는데 그 근거 규정은 몇 조라고요? 214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해 제거, 방해 배제, 방해 제거 청구권이에요. 자, 제거. 그래서 그러면 건물을 철거했다. 그래도 거기에 버티고 앉아 있을 수 있죠?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럼 나가라라는 내용으로 물건이라면 우산이라면 점유를 반환받지만 토지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비워줘야 나한테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봅니다. 토지를 비워서 나한테 반환하라.
동산이라면 왔다 갔다 하지만 토지는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반환한다라는 내용으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로 토지 인도 청구예요. 너가 거기서 나가야 이제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토지가 나한테 인도된 겁니다. 213조예요. 먼저 철거하고 토지를 나한테 인도하라라는 두 개의 권리를 갖습니다. 214조 철거 청구와 213조 반환 청구. 이 사례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 내 땅에 누군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내가 소유자다. 내가 어떠한 권리를 그자한테 행사할 수 있을까? 철거 청구 214조 방해배제 청구고 213조 인도 청구를 같이 하면 이제 내가 완벽하게 소유권을 원래대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은 이 소유권 말고 나머지 물권을 제한 물권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제한 물권에도 준용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에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게 쓰면 법전만 두꺼워지니까 똑같은 내용은 앞에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간단히 그걸 준용이라고 그래요. 준용하고 있다. 대체로 준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물권적 청구권을 받고 두 번째 권리인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은 특정인에게, 이 특정인을 뭐라고 한다겠죠? 채무자라고 한다겠죠. 채무자.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겠죠.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이다. 그 권리자를 채권자, 그 특정된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관계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엊그제까지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특수한 관계에 이제 들어왔을 때에만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전혀 남남이에요. 남남이었다가 특수한 관계로 들어와야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되는데 그렇게 특수한 관계로 들어오는 원인이 뭐가 있느냐? 채권 발생의 원인이 뭐가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특수한 관계, 채권 채무 관계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계약, 쉬운 말로 하면 계약. 계약을 맺어, 여러분 학원과 수강 계약을 맺었다거나 매매 계약을 맺었다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거나 이런 계약을 맺어서 채권 채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채무 관계를 계약에 약자를 붙여서 약정 채권 관계라고 옆에 있죠. 약정 채권 관계.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라는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해서 발생하는 약정 채권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계약을 안 맺었는데도 특수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법률 규정, 법에서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어서 특수한 관계가 되는 법정 채권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거나 법률 행위를 하거나 또는 법의 규정에 충족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채권적 청구권, 채권 채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계약상 채권 관계, 약정 채권 관계. 대표적으로 10만 원 빌려줬다라는 채권 관계. 첫째 줄에 보세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조차 급부를 제대로 이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채무자가 그 급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이제 않으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10만 원을 제대로 안 갚는다. 이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 불이행. 조문이 몇 조로 돼 있죠? 390조 암기하셔야 돼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조차 이행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고 390조의 규정이 있어요. 이러한 390조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 법적인 효과는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항상 돈이라고 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과 해제권. 채무불이행의 효과는 뭐라고요? 손해배상 청구권, 해제권입니다. 390조 채무불이행의 효과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해제권. 그래서 밑에 390조를 봅시다.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조친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죠. 자, 단서에 보니까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고의나 과실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만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고 고의 과실 없이 무과실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이걸 한 문장으로 쓰지 왜 고의과실을 단서로 빼서 두 문장으로 썼느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굳이 글자를 낭비해서 두 문장으로 쓰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것을 법률 요건 분류설이라고 합니다. 여백의 법률 요건 분류설. 법률 요건 분류설. 자, 우리 법조문은 간단히 약칭해서 법조문 제 무슨 조 이건 이제 독일에서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법조문. 법조문은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대체로 이러한 구조로 돼 있어요. 뭐뭐 하면 뭐뭐 하다, 뭐뭐 한다 라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한 개의 조문이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고 여러 개의 조문, 3개, 4개, 5개의 조문이 합쳐져서 이러한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뒷부분은 권리, 쉽게 말하면 권리 A라는 권리의 발생이에요. 소멸도 있지만 효과라고 하죠. 효과 부분이에요. 효과. 무슨 권리가 발생한다라는 효과 부분이고 이 앞에 뭐뭐 하면이라는 것은 요건 부분이에요.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러한 효과가 인정이 된다. 이게 한 개의 조문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효과니까 이게 효과가 그냥 우리가 먹고 싸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실상의 효과가 아니라 법을 배우는 것도 아까 있죠. 법률 효과. 그냥 권리 의무와 관련된 효과다. 그래서 법을 붙이는 거. 법률 효과. 이거는 법률 요건. 효과하면 당연히 알아듣는데 법률 요건, 법률 효과하면 이제 거부감이 들잖아요. 거부감을 가지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우는 건 다 권리를 배운대요. 법, 권리. 권리와 관련된 요건, 권리에 관련된 효과입니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래서 자, 이러한 문장에서 이러한 A라는 권리 발생을 내가 주장하고 있다. 라고 하면 요건을 충족해야 이 권리가 인정이 되니까 이 요건에 대해서 이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은 요건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요. 이 A1, A, B, C라는 사실, 이 세 개의 사실이 합쳐져서 이게 충족이 되면 A라는 권리가 발생한다. A, B, C 세 개의 사실이 있어야 권리가 발생한다. 그럼 이 세 개의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돼. 이 A, B, C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은 알 수 있다고 했죠. C는 영수증이 있든 없든 다 내려보고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계에서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인간적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증명해야 된다는 말은 소송법의 영역이에요. 소송법. C는 다 알지. A, B, C가 있는지 없는지. 하지만 인간은 이걸 모를 수 있잖아요. 이게 증명이 안 되면 없는 것처럼 취급해요. 없으니까 이런 효과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1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는데 내가 저 친구한테 진짜 10만 원 빌려줬는데 이거 인정받으려면 이 A, B, C 사실이 인정돼야 되는데 이걸 내가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는 얘기. 소송에서 그것을 증명책임이라고 합니다. 소송법의 영역이에요. 소송법 영역. 근데 이게 민법으로 당연히 들어왔어요. 민법에 많은 소송법에 있는 것들이 많이 민법에 들어와요. 증명책임. 이 증명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책임이라는 건 불이익이에요. 이 ABC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 그걸 증명책임이라고. 이 증명책임을 누가 지느냐? 미리 입법자가 법을 만들 때 다 분류해 놨다는 얘기예요. 법률요건, 분류설. 그래서 390조를 보세요. 자, 390조에서 내가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 달라, 손해배상 달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해요. 그럼 나는 뭐만 증명하면 돼요? 제가 채무 내용에 좋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앞에가 요건이잖아. 앞에가 요건. 뒤에가 효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효과고 앞에 채무 내용에 주청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뭐뭐 하면 이게 요건이에요. 제가 채무 내용에 주청 이행을 안 하고 있다. 이것만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나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에 보니까 단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안 해도 되려면 뭘 증명해야 돼요? 고의나 과실이 없다라는 걸 증명했지. 이거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 즉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자가 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채무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고의 과실 부분을 누가 증명할 것이냐. 만약 이걸 한 문장으로 해놨으면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채무 내용에 주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390조를 한 문장으로 규정해 놨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제가 채무 내용에 주친 이행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나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뒤로 빼놨잖아요. 이 고의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떠안는 것으로 분류해놨다는 얘기. 법률요건 분류설.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것들이 조문을 보고 그때그때 기억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 이 법률요건 분류설이 다 상식에 부합해요. 대체로. 그러니까 상식 크게 뭐 그렇게 부담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544조의 해제권. 한참 조문이 한 100조 넘어가 있죠.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제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여기서 뭐 544조 숫자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390조라는 숫자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390조 그리고 효과는 두 개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계약에 따른 어떤 삐걱거릴 때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예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과 해제권. 근데 계약이 없는 자들 사이에서도 특수한 관계로 들어오는 게 있으니 그 양가로 2번의 법정 채권 관계입니다. 법정 채권 관계. 이 법정 채권 관계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가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라는 건데 그 중에서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만이라도 암기하고 있어야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건 741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숫자 암기. 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그 이득을 돌려줘야 된다. 이게 이득이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아무 원인 없이 남의 재산에서 이득을 얻은 자는 돌려줘야 된다.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741조예요. 그다음 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750조. 내가 길 가는데 갑자기 야구공이 날라와서 내가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져서 10만 원 치료비가 나왔다. 그냥 갈 수 없죠. 찾아서 치료비 내놔라라고 손해배상 청구하죠. 근데 그 사람과 내가 계약을 맺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원인이 뭐냐? 이게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사람한테 주장하는 거니까. 채권인데 계약이 없어. 약정 채권은 아니잖아요. 법정 채권입니다. 법정 채권이고 750조예요. 750조. 위법한 행위죠.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야구놀이 하는 것 위법한 행위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근거 규정은 750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밑에 별표 부분에 물권적 청구권으로 213조, 14조 암기하셔야 되고 채무불이행 390조 암기, 그 효과로 손해배상과 해제권 암기, 그다음에 법정채권 관계로서는 741조의 부당이득 청구권 암기,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권 750조 암기. 이거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니까 바로 좀 노력을 하시고 몇 번 하다 보면 자연히 암기가 되겠죠. 빨리 암기할수록 좋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교재 진도를 나갈게요.